이 암캐 같은 년, 내까짓 게 감히 내 눈에 띄어.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지독한 욕설이 한유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온몸이 포박당한 채 차가운 숲속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휘관의 딸 김가은 하사가 군홧발로 유진의 머리를 짓밟으며 경멸적으로 내뱉었다. 그녀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뱀처럼 번뜩였다. 내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라도 돼 아니잖아. 여긴 우리 아빠 구역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이라고. 내가 오늘 너를 여기서 묻어버려도 그 누구도 찾지 못해. 그냥 탈영병으로 처리될 뿐이야. 알겠어. 김가은의 명령에 2명의 선임이 미리 파놓은 얕은 구덩이로 유진의 몸을 던져 넣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등뼈를 관통하는 고통이 몰려왔지만 유진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입에는 이미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녀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삽으로 퍼 올린 흙더미가 그녀의 몸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 얼굴을 덮고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다. 폐가 쪼그라드는 듯한 압박감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흙먼지에 뒤섞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살려주세요. 목구멍으로 터져 나온 소리는 짐승의 신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직 자신에게만 들릴 뿐이었다. 김계은과 무리들은 그런 그녀의 마지막 저항을 보며 악마처럼 웃어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칠흑 같은 숲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 모든 지옥이 시작된 것은 불과 3주 전이었다. 3주 전 한유진은 대한민국 최정계 특수부대 훈련소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대에 배치되었다. 어릴 적부터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동경했고 누구보다 강인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국가를 향한 충성심 대신 한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권력의 정점에는 부대 지휘관 김태석 중령의 딸 김가은 하사가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너무 고요하고 너무 깊이를 알 수 없는 유진의 눈빛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가은은 유진을 자신의 발 아래에 완벽하게 짓밟아 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첫 번째 트집은 관물대에 각 잡혀 정리된 전투화였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김가은은 전투화 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유진에게 저녁 식사를 금지시키고 생활관 바닥을 혓바닥으로 핥으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 유진은 굴욕 속에서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녔고 김가은과 그녀의 무리는 유진을 조롱하며 즐거워했다.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훈련 중에는 일부러 위험한 코스로 유도했고 식판에는 몰래 흙을 뿌려 넣었다. 밤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자신의 속옷 빨래까지 시켰다. 부대의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휘관의 딸 앞에서 모두가 침묵했다. 아니, 침묵으로 동조했다. 유일한 신병 동기였던 최세연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 역시 보복이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했다. 유진은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몸은 멍과 상처로 뒤덮여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차갑고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을 괴롭힌 자들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비겁하게 외면했던 방관자들의 눈빛까지. 그녀는 고통 속에서 생각했다. 이것은 감정적인 분노로 맞서 싸울 일이 아니다. 더 차갑게, 더 치밀하게 이 부패한 왕국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밤 김가은은 마침내 선을 넘었다. 아주 사소한 말대꾸를 빌미로 그녀를 숲으로 끌고 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증명하려 하고 있었다. 흙은 점점 더 유진의 몸을 덮어왔고 마침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유진은 생각했다. 김가은, 너는 지금 살아있는 나를 묻는 게 아니야. 내년과 내년의 아비 그리고 이 썩어빠진 부대를 통째로 묻어버릴 악마를 깨우는 것이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스르르 감겼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가장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김가은과 무리들이 사라진 숲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 죽음의 장막 아래 한 줌의 희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흙더미 속에 갇힌 한유진의 의식은 가늘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특수부대 훈련소에서 배웠던 생존 기술들이 본능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호흡을 아껴라. 흙 속의 미세한 공기를 최대한 활용해라. 패닉은 곧 죽음이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비가 내린 직후라 흙은 단단하게 굳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손톱이 부러지고 살같이 벗겨져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쳤다. 1시간, 2시간,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복수해야 한다는 도끼만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였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흙더미를 헤치고 머리를 내밀었다. 콜록콜록 흙먼지와 함께 터져나온 격한 기침이 숲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탐욕스럽게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녀는 지옥의 자궁을 찢고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이었다.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탈진 상태였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숲을 빠져나가는 대신 자신이 기어 나온 부대의 불빛을 향하고 있었다. 도망치는 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녀는 전쟁터로 적의 심장부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대 후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순찰을 돌던 당직 사관에게 발견되었다. 흙과 피로 뒤범벅이 된 차에 유령처럼 나타난 유진의 모습에 당직 사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식은 즉시 부대 지휘관인 김태석 중령에게 보고되었다. 새벽 2시 보고를 받은 김태석 중령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첫 번째 걱정은 부하의 안위가 아니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자신의 경력과 하나뿐인 딸의 미래에 닥칠 파장이었다. 그는 즉시 입단속을 지시하고 딸 김가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김중령의 고함에 김가은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버릇없는 신병 하나 궁이 좀 잡은 것뿐이에요. 설마 걔가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죠. 독한 년이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타령으로 처리해버리세요. 감히 지휘관 딸한테 꼬리치던 암캐라고. 소문내면 다들 알아서 기지 않겠어요. 아빠는 그 정도 힘도 없으세요. 딸의 뻔뻔한 태도에 김중령은 기가 막혔지만 그는 이내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다. 지금은 딸을 질책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군 조직에서 살아남으며 체득한 생존 본능으로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래, 개은이 말이 맞다. 이 사건은 철저히 덮어야 한다. 한유진을 가해자로,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면 된다. 그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근신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뒤 의무실로 향했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유진은 링거를 맞고 있었다. 군의관은 심한 탈진과 타박상 외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김중령은 다른 인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유진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인자한 지휘관의 가면을 쓰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한 하사 괜찮은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누가 자네를 이렇게 만든 건지 말해주게. 내가 자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네.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유진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행세를 하는 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자 최고의 공격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김중령에게 확신을 주었다. 저 신병은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김중령은 의무실을 나오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한유진 하사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길을 잃고 조난당한 것으로 보인다. 충격이 심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니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금지시키고 특별 감시하도록.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진실이라는 백지 위에 거짓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겁에 질린 어린 양이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끊어버리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굶주린 늑대라는 사실을. 김태석 중령의 거짓 시나리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신병 한유진, 부대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무단 이탈 및 정신 이상 증세.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는 그렇게 기록될 예정이었다. 김중령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딸의 범행에 가담했던 2명의 선임 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했다. 이번 일만 조용히 넘어가면 너희들의 앞날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딴 생각을 품는다면 군 생활 끝나는 건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그들은 겁에 질려 김중령의 발치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했다. 김중령은 또한 유진의 유일한 동기였던 최세연을 따로 불러 압박했다. 그는 최세연의 가족관계와 약점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최세연에게 거짓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한유진 하사가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며 타령을 암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최세연은 두려움에 떨며 펜을 잡았다. 친구를 배신한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그녀의 서명 하나로 유진은 부대 내에서 공식적으로 미친년이자 배신자가 되었다. 진실은 그렇게 힘의 논리 앞에 간단히 짓밟혔다. 사건이 완벽하게 통제되었다고 판단한 김중령은 딸 김가은의 근신을 해제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김가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보란듯이 유진의 험담을 떠들고 다녔다. 그녀에게 유진의 생존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일 뿐이었다. 그냥 꼴 좋지 않아 감히 나한테 개기더니 결국 정신병자 취급이나 받고 너희들도 잘 봐둬. 내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녀의 살벌한 경고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한편 유진은 의무실에 격리된 채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었다. 김중령은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 해 24시간 내내 감시 병력을 붙여놓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된 유진의 손에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더 강력한 통신 장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그녀가 자대 배치를 받기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반입한 초소형 위성 전화기였다. 훈련소 수석 졸업생에게 주어진 비공식적인 특권이었다. 유진은 기회를 기다렸다. 감시 병력이 교대하는 단 3분의 시간. 모두가 방심하는 가장 깊은 새벽.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실어증 환자처럼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냉철한 지휘관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지만 날카로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유진은 나지막이 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접니다. 한유진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했다. 그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극도의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움직여 주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께도 절대 보고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관의 딸이 아닌 이미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뒷조사, 특정 군납 업체의 비리 내역, 그리고 김태석 중령의 과거, 행적까지.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통화는 단 2분 만에 끝났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기를 숨기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다시 겁에 질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거대한 체스판의 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김태석 중령과 김가은의 발밑에서부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이미 거미줄에 걸린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내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부대는 거짓된 평온을 되찾았다. 김가은은 의무실에 갇혀 있는 한유진을 완벽하게 잊은 듯 보였다. 그녀는 이제 부대의 유일한 여왕으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김태석 중령 역시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으며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들 부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복수의 서곡은 가장 약한 고리 김가은의 충실한 개였던 2명의 선임 하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유진을 숲으로 끌고 가 함께 흙을 덮었던 오민지 하사와 박소희 하사.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첫 번째 심판은 오민지 하사에게 내려졌다. 어느 날 갑자기 상급 부대에서 파견된 특별 감사팀이 부대를 들이닥쳤다. 감사의 명분은 부대 운영비 정기 감사였지만 그들의 칼날은 이상할 정도로 오직 오민지 하사 한 사람에게만 향했다. 감사팀은 그녀가 3년 전 잠시 회계 업무를 맡았을 때 부대 복지 기금에서 아주 소액의 돈을 횡령했던 사실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녀조차 잊고 있었던 사소한 실수였다. 하지만 감사팀은 이 작은 비리를 군 기강을 뒤흔드는 중범죄로 몰아갔다. 오민지 하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김태석 중령조차 그녀를 위해 손을 써주지 않았다. 아니, 쓸 수 없었다. 감사팀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결국 오민지 하사는 불명의 전역과 함께 군 검찰에 기소되었다. 그녀의 10년 군 생활은 단돈 몇만 원의 실수 때문에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부대원들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던 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명백한 의지가 담긴 숙청이었다. 두 번째 심판은 박소희 하사에게 향했다. 그녀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했다. 박 하사의 아버지는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태석 중령의 비호 아래 꽤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던 그 업체에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다. 수십 년치의 장부를 샅샅이 뒤진 세무조사팀은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박 하사의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회사는 파산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박소희 하사는 한순간에 군인의 딸에서 범죄자의 딸이자 파산한 집안의 가장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아버지를 간병하고 산더미 같은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버리고 공사장을 전전해야 했다. 그녀의 몰락은 오민지 하사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부대 전체에 확산시켰다. 보이지 않는 손이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사회생활까지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다. 김가은의 곁을 지키던 충신 2명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다른 부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외로운 섬이 되었다. 김가은은 미친 듯이 분노했지만 누구를 향해 분노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김태석 중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배후를 캐려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안개 속에서 유령과 싸우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 모든 광경을 한유진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전해 듣고 있었다. 한 명뿐인 동기 최세연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주었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뚫,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다.
상대의 모든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서서히 말려 죽이는 얼음보다 차가운 지옥이었다. 오민지와 박소희의 몰락은 부대 전체의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가은이 다스리던 폭력의 왕국은 붕괴했고 그 자리에는 끈적한 공포와 불신만이 남았다. 부대원들은 더 이상 김가은을 두려워하면서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역병 환자처럼 피했다. 그녀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심판의 칼날에 베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공포 속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한유진의 유일한 동기이자 그녀를 배신했던 최세연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흙더미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유진의 모습, 그리고 그런 친구를 외면한 채 거짓 진술서에 서명하던 자신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녀의 눈에는 생활관 구석구석에서 흙투성이가 된 유진의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식당 창밖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관물대 거울 속에서도 원망이 가득한 유진의 눈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쳐가고 있었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넋이 나가 있어? 어느 날 완전히 고립된 김가은이 최세연에게 다가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최세연마저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할 생각은 아니겠지. 잊지 마. 너도 공범이야. 한유진이 미친년이라고 진술서에 서명한 건 바로 너라고.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장이야. 김가은의 협박은 오히려 최세연의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김가은이라는 악마와 그리고 정체 모를 또 다른 악마 사이에 끼어 있는 가련한 사냥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대로 있다가는 오민지와 박소희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비참하게 찢겨 나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속죄든 변명이든 뭐라도 해야 이 지옥 같은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밤중에 몰래 의무실로 향했다. 유진이 격리되어 있는 병실 문 앞까지 다가갔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PX에서 몰래 사온 따뜻한 두유 한 팩을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비겁한 사죄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도 그녀는 며칠 밤에 한 번씩 감시병의 눈을 피해 유진의 병실 문 앞에 작은 음료수나 빵을 가져다 놓았다. 병실 안에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그림자와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치우는 작은 선물들을 통해 그녀는 최세연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계획에서 최세연은 아직 사용할 때가 아니었다. 최세연은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서서히 말라가야 했다. 그래야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유진은 그녀가 가져다 놓은 음식을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 동정심은 복수라는 거대한 계획 앞에서 가장 불필요한 사치였다. 한편 김태석 중령은 여전히 외부의 적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경쟁자들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정치적인 음모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성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죄책감과 공포의 균열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권력과 적들만이 보일 뿐 공포에 질린 부하들의 떨리는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중심에는 친구를 배신한 소녀의 뒤늦은 후회가 있었다. 그 후회는 곧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폭약이 될 터였다. 김태석 중령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자신에 충실했던 부하 2명이 허무하게 군복을 벗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정보망은 거대한 벽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매일 밤 집무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와 공포를 씹어 삼켰다. 그의 권력에 대한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바로 그때 절망에 빠진 그의 앞에 운명처럼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다. 차세대 특수 부대용 첨단 훈련 장비 도입 사업. 수백억 원의 예산이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블루스피어테크라는 방산업체에서 그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왔다. 블루스피어테크의 대표는 노련하고 세련된 사업가였다. 그는 김중령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는 김중령이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직접적인 뇌물 대신 훨씬 더 달콤한 제안을 내놓았다. 중령님, 저희는 단순히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만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저희 회사가 가진 정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중령님의 별 진급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장군 진급. 그것은 김태석 중령의 평생의 습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이 기회만 잡는다면 지금 자신을 옥죄어오는 보이지 않는 적마저도 짓밟아 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탐욕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국 블루스피어테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그는 인적이 드문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업체의 대표와 다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거래가 오고 갔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딸, 김가은의 이름으로 된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현금이 가득 담긴 두꺼운 돈 가방까지. 김중령은 이것이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입찰 과정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쟁 업체들의 정보를 블루스피어테크에 몰래 넘겨주고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돈 가방을 받는 모습,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었다. 마침내 블루스피어테크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날 밤 김태석 중령은 자신의 비밀 계좌에 약속된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딸 김가은 역시 최고급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다. 부녀는 잠시나마 모든 불안감을 잊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이 드디어 되돌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시각 서울 어딘가에 있는 어두운 감시실 안,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한 요원이 헤드셋에 대고 나지막이 보고했다. 목표가 미끼를 완벽하게 물었습니다. 모든 증거 확보 완료. 모니터 화면에는 김중령 부녀가 서로를 껴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감시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소름 끼치도록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거대한 덫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그들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아버지의 성공과 강남의 호화, 오피스텔이라는 선물은 김가은을 다시 오만의 절정으로 올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적을 이겨냈다고 굳게 믿었다. 이제 그 누구도 자신들 부녀를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에 가득 찼다. 잠시 주춤했던 그녀의 잔혹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의무실에 갇혀있는 한유진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자신을 멀리했던 다른 부대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말 외박을 이용해 자신의 새로운 오피스텔에서 충성서약 파티를 열었다. 아직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추종자들을 불러 모아 위스키와 샴페인을 터뜨렸다. 다들 봤지, 우리 아빠는 이 부대의 왕이야. 그리고 나는 공주고. 잠시 쥐새끼들이 꼬이긴 했지만 이제 다 정리됐어. 앞으로 나한테만 잘 붙으면 너희들 앞날도 활짝 필 거야. 술에 취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바로
한유진을 묻어버렸던 그날 밤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는 전쟁 영웅처럼 그날의 범행을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너희들 그때 그년 얼굴 봤어야 해. 살려달라고 흙 속에서 울부짖는데. 와, 진짜 꼴사납더라. 암캐 같은 년이 어디서 감히. 내가 직접 삽으로 머리끝까지 흙을 덮어줬잖아. 그 짜릿함이란. 파티에 모인 무리들은 겁에 질려 억지로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주가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들은 김가은이 눈치채지 못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가 선물 받은 그 화려한 오피스텔의 모든 벽과 천장 심지어 샹들리에 장식 속에까지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발언, 모든 행동은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그것을 꽉 조여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셈이었다. 한유진의 복수팀은 결정적인 증거, 바로 범인의 자백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의 만찬은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었다. 며칠 뒤 부대 안에서 혼자 길을 걷던 김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번호. 그녀가 무심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짜증을 내며 끊으려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그년 얼굴 봤어야 해. 암카의 같은 년이. 그것은 바로 며칠 전 파티에서 그녀 자신이 했던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다. 김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가 어떻게 파티에 있던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인가?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공포로 잠식당했다. 운전 중인 차 안의 라디오에서 갑자기 내가 직접 삽으로 흙을 덮어줬잖아 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샤워를 하는 도중에는 환풍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라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적은 이제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을 공격하고 있었다. 김가은은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했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는 부하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그녀의 폭주하는 모습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추종자들마저 그녀의 곁을 떠나갔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쌓아준 권력의 성에 갇힌 채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유령에게 밤낮으로 시달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 울부짖었지만 김태석 중령 역시 아무런 해결책도 찾아주지 못했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김가은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물하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지옥.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최세연은 김가은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때 부대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이제 텅 빈 성에 갇힌 미친 왕비처럼 보였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고 그림자만 봐도 비명을 지르며 경기를 일으켰다. 그녀의 광기는 남아있는 부대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공포를 심어주었다. 어느 날 밤, 김가은은 복도에서 마주친 한 후임을 그 유령의 끈앞풀로 의심하며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최세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후임과 눈이 완전히 풀린 채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김가은을 보며 깨달았다. 이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다.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뛰어내리는 것뿐이다. 죄책감보다 더 큰 생존의 공포가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김가은이라는 악마의 편에 설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아니,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의무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문 앞에 음료수를 놓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감시병에게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 제발 단 5분만이라도 동기와 이야기를 나누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감시병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최세연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있는 한유진과 마주했다. 유진아,
그녀는 유진의 침대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참아왔던 모든 눈물과 콧물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는 쓰레기야. 나는 비겁한 배신자야. 내가 거짓 진술서에 서명했어. 개은이랑 선임들이 너를 숲으로 끌고 가는 걸 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가은의 범행, 김태석 중령의 협박과 회유, 그리고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까지. 그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한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심연만이 존재했다. 최세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병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메마르고 낮았다. 그게 다야? 그 한마디에 최세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유진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최세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살고 싶어 최세연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금부터 너는 내 눈과 귀가 되는 거야. 김가은과 김중령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 그들이 누구와 연락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기록해. 네가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명심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거래였다. 최세연은 절망의 끝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은 심정으로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여신이 심어놓은 가장 치명적인 스파이가 되었다. 한편 김태석 중령은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동시에 그가 목숨을 걸고 잡았던 블루스피어 테크라는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거미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계약 직후부터 온갖 핑계를 대며 사업을 지연시켰고 비상 연락망은 모두 끊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것을, 아니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적은 보이지 않는데 자신과 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는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계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김태석 중령의 세계는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었다. 그를 옥죄어오는 공포의 실체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인맥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모르는 척했고 그의 명령은 더 이상 부대 내에서 이전과 같은 무게를 갖지 못했다. 그는 허수아비 왕이 되어버렸다. 폭풍 전에 고요는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단 소속의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감찰단장인 강철중 대령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김태석 중령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혐의는 블루스피어 테크, 군납 비리 및 직권 남용. 김중령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과 관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감찰 단원들은 그의 모든 서류 컴퓨터, 심지어 개인 금고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마치 보물 지도를 가진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감찰단은 김중령이 입찰 서류를 조작한 증거, 블루스피어 테크 측과 비밀리에 만났던 호텔의 CCTV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의 입출금 내역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 그가 완벽한 범죄라고 믿었던 모든 행각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어 그의 목을 겨누었다. 김중령은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채 특별조사실로 소환되었다. 한때 부대 전체를 호령하던 그가 초라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에 부대원들은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경멸과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조사실 안 강철중 대령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증거들을 하나씩 김중령의 눈앞에 던져 놓았다. 부인하시겠습니까? 김태석 중령님, 중령님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도 있고 돈 가방을 직접 받는 영상도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무의미합니다. 궁지에 몰린 김중령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심지어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하지만 강 대령은 그의 말을 비웃음으로 일축했다. 중령님의 상부는 이미 중령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중령님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 대령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따님인 김가은 하사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 말입니다. 그 구입 자금의 출처가 이번 뇌물수수액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따님 역시 뇌물수수 및 자금 세탁의 공범으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그 순간 김태석 중령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몰락은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까지 이 지옥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책상 위로 무너지듯 엎드려 오열했다. 김태석 중령의 직무 배제 소식은 부대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이 마침내 함락된 것이다. 왕을 잃은 부대는 혼란에 빠졌지만 그 혼란 속에는 묘한 해방감마저 감돌았다. 그날 밤 최세연은 의무실을 찾아가 이 모든 소식을 한유진에게 보고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상대의 킹이 마침내 외통수에 걸려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겁에 질린 퀸을 잡는 일뿐이었다. 아버지의 몰락은 김가은이 평생을 의지해온 세계의 종말을 의미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그녀는 차가운 현실의 비바람 앞에 맨몸으로 내던져졌다. 자신마저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입건될 것이라는 소식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광기로 변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한유진. 모든 불행은 그년이 부대에 온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년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끝장냈어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한유진을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기로.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생활관을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훈련용 창고에서 훔친 날카로운 대검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과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어둠 속을 달려 의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최세연이었다. 그녀는 김가은의 불안한 눈빛과 살기등등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녀를 몰래 뒤쫓고 있었다. 창고에서 대검을 훔쳐나오는 김가은의 모습을 본 최세연은 사색이 되어 숨겨둔 휴대폰으로 유진이 알려준 번호로 짧은 문자를 보냈다. 왕비가 칼을 들고 당신에게 갑니다. 지금.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던 유진은 조용히 문자를 확인했다. 올 것이 왔군.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침대맡에 있던 비상벨을 눌렀다. 하지만 달려온 것은 간호사나 당직 사관이 아니었다. 며칠 전 특별 보호를 명목으로 교체된 정체를 알 수 없는 2명의 건장한 남자였다. 모든 인원들을 철수시켜 이 건물에 나와 김가은 단 둘만 남게 해. 그리고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해.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신 이상자를 연기하던 신병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본 노련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남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순식간에 의무실 건물은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오직 2명의 주인공을 위한 마지막 무대. 잠시 후 김가은이 유령처럼 의무실 복도에 나타났다. 건물은 불 꺼진 채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유진의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유진은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김가은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희생양 앞에 선 사제처럼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한유진, 이 암카의 같은 년. 네가 감히 나와 우리 아빠 인생을 망쳐놔. 괜찮아. 이제 다 끝내줄게. 이번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잠들게 해줄 테니까. 그녀는 손에 든 대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가 유진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유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신병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기다리던 최상위 포식자의 차갑고 잔인한 눈빛이었다. 유진은 김가은이 들어본 적 없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찾고 있었나, 김가은. 김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세를 뒤엎는 유진의 목소리와 눈빛에 그녀의 뇌가 상황을 인지하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알던 한유진이 아니었다. 겁에 질려 울먹이던 벌레처럼 밟아도 꿈틀대기만 하던 그 한유진이 아니었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것은 지옥의 심연에서 방금 기어나온 악마였다. 김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가 호랑이 굴의 정중앙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한유진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한 달간의 요양은 그녀의 몸을 쇠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잘 벼려진 칼날처럼 소리 없이 상대를 제압하는 특수 부대원의 움직임이었다. 김가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네, 너 정체가 뭐야? 유진은 대답 대신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는 김가은의 눈앞에 다가가 쭈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네가 평생을 믿어온 세상이 얼마나 작은 우물이었는지 알려주러 온 사람. 너는 네 아버지가 이 부대의 왕이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그 우물 밖에는 하늘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유진은 검사처럼 혹은 판사처럼 김가은 부녀가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오민지와 박소희가 어떻게 파멸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정교한 함정에 빠져 군복을 벗게 되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김가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충실한 개들은 사라졌고 널 지켜주던 성벽은 무너졌어. 그리고 너는 살인미수 혐의에 뇌물수수 공범 혐의까지 추가될 예정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김가은. 절망의 끝에 몰린 김가은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며 울부짖었다. 웃기지 마. 우리 아빠가 누구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다 너희 아빠 덕분이라고. 너희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빚을 졌단 말이야. 10년 전 그 사건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너희 아빠는 그때 군복 벗었어. 김가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내뱉었다. 그것은 최세연이 두려움 속에서 엿들었던 김중령이 술에 취해 딸에게 자랑처럼 늘어놓았던 비밀이었다.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10년 전 유진의 아버지 한태준 장관이 야전 지휘관 시절 그의 부대에서 훈련 중 사망 사고가 있었다. 명백한 지휘관의 과실이었지만 한 장관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그때 그의 충실한 부하였던 젊은 김태석 소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한 장관은 그를 뒤에서 밀어주며 초고속 승진을 약속했던 것이다. 김태석 중령의 성공 신화는 부패한 충성의 대가였다. 그리고 그 부패의 씨앗을 심은 것은 바로 유진이 그토록 존경하고 믿었던 자신의 아버지였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자신의 정의로운 복수라고 믿었던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결국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녀의 복수의 명분이 순식간에 더러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 악의 시스템을 만든 공범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니. 하지만 그녀의 흔들림은 잠시였다. 그녀는 더 깊은 어둠을 마주하자 오히려 더 차갑게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김가은을 향해 경멸적으로 웃어 보였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키우던 개가
미쳐 날뛰어서 그 강아지가 주인을 물었다는 뜻인가? 그렇다고 강아지를 용서해줄 주인은 없어. 미친 개는 주인이 직접 목을 꺾어버리는 법이거든. 유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헌병대가 아니었다.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조사단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녹화하고 있었다. 요원들은 손에 대검을 든 채 넋이 나가 있는 김가은을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김가은 하사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가운 미란다 원칙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가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 나갔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요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병실에 유진은 홀로 서 있었다. 눈앞의 적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심장에 박힌 더 크고 아픈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승리의 기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김가은이 체포된 다음 날 한유진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의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정신 이상자도 동정받는 피해자도 아니었다. 부대를 활보하는 그녀의 모습에 마주치는 모든 부대원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침묵의 여왕, 보이지 않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개운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진실은 그녀의 승리에 씁쓸한 재를 뿌렸다. 그녀의 영혼에 깊이 박힌 가시가 되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버지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연병장에 내려앉았다. 국방부 장관의 직속 비서실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장관께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다. 만남의 장소는 부대가 아닌 외부의 안전가옥이었다.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유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 그것은 언제나 강직하고 정의로웠던 아버지의 모습을 동경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삶의 등대였고 우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등대는 빛을 잃었다. 그녀가 좇았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안전가옥의 거실은 무겁고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방부 장관 한태준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권위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척해진 딸의 얼굴을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유진아, 괜찮으냐? 질문이 틀리셨습니다, 장관님. 유진은 차갑게 그의 말을 받았다. 제가 괜찮은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괜찮으신지를 물으셔야죠.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딸을 죽일 뻔했는데도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뒤섞인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한태준 장관은 눈을 감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의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딸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정치적 압박군 내부의 파벌 싸움,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렸던 비겁한 선택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다. 나는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군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셨겠죠. 유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 보십시오. 아버지의 비겁한 선택이 김태석이라는 괴물을 키웠고 그 괴물이 당신의 딸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묻어버린 진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썩어서 암덩어리가 되어 군 전체를 병들게 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당신의 선택이 여전히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딸의 서늘한 질책 앞에 한태준 장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정의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군에 몸 바쳐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군인 정신은 딸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직접 치워야겠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키운 개부터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한유진의 아버지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는 김태석이 수감되어 있는 군 교도소로 향할 준비를 했다. 두 아버지의 대면, 그것은 과거의 죄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유진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은 균열이 생겨버렸다. 군 교도소의 면회실은 창문 하나 없이 차갑고 건조했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모습에 김태석이 앉아 있었다. 쇠문이 열리고 국방부 장관 한태준이 홀로 안으로 들어섰다. 계급장과 수행원도 없이 그는 그저 한 남자로서 과거의 악연과 마주하기 위해 그곳에 섰다. 김태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죽어가던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장관이 자신들의 오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관님, 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저희는 한 배를 탄 사이 아닙니까? 저만 여기서 꺼내주시면 10년 전 그 일은 제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영원히. 한태준 장관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배는 이미 가라앉았네, 김태석. 그리고 자네는 내 딸을 죽이려 했지. 장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심판을 내리러 온 것이었다. 김태석은 장관의 의도를 깨닫고 순식간에 표정이 돌변했다. 희망은 절망으로, 비굴함은 악의로 바뀌었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장관님. 제가 무너지면 장관님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입을 열면 위대하신 국방부 장관께서 죽은 사병의 무덤 위에 자신의 경력을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김태석이 가진 마지막 패였다. 자신의 목숨과 장관의 명예를 맞바꾸는 자포카드. 그는 한태준 장관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타협이라도 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뛰어넘었다. 마음대로 하게. 한 장관은 의자에 앉으며 너무나도 평온하게 말했다. 자네가 모든 것을 폭로한다고 치세.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아마 자리에서 물러나고 평생의 명예에 흠집이 가겠지. 하지만 자네는 이미 끝났어. 부하를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의 아비이자 나라의 돈을 훔친 파렴치한 부패 군인일 뿐이야. 그런 자의 증언을 세상이 믿어줄까? 그저 구석에 몰린 쥐의 마지막 발악으로 치부될 뿐이지. 한 장관의 말은 비수처럼 김태석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김태석의 유일한 약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자네가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자네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인정한다면 내가 손을 써서 자네 딸 개은이의 형량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노력해보지. 그 아이는 아직 젊지 않나.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할 수는 없지.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딸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함께 파멸할 것인가? 한태준은 김태석의 뒤틀린 부성애를 역으로 이용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김태석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야망과 딸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자신의 딸을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었다. 그는 오열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그리고 한태준이라는 남자의 잔인할 정도의 냉철함에.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한태준 장관은 말없이 면회실을 나왔다. 그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진 것 같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방식으로 협박과 거래를 통해 과거의 오점을 정리했다. 딸에게 정의로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는 가장 부정의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교도소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어둡게만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독한 왕이었다. 김태석의 자백은 무너져 내리는 댐의 마지막 균열이었다. 며칠 뒤 국방부는 전례 없는 대규모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은 한편의 잘 짜인 각본 같은 발표였다.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태석 중령이 수년간 저질러온 군납 비리와 직권 남용, 그리고 딸의 살인미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김가은 하사의 엽기적인 신병 가혹행위와 살인미수 혐의 역시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발표되었다. 하지만 발표의 논조는 교묘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군 전체의 부패가 아닌 일부 부패한 지휘관의 개인적인 일탈로 규정했다. 그리고 군의 자정 능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그 독버섯을 스스로 도려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 용감한 신병 한유진 하사의 희생과 용기 덕분이었다고 그녀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같은 시각부대의 모든 생활관과 사무실에서는 장병들이 TV 앞에 모여 숨죽인 채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절대 권력자였던 김태석 중령의 범죄 사실이 공개될 때마다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침묵으로 방관했던 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억압받았던 자들은 조용한 환호를 보냈다. 최세연은 생활관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여는데 미약하게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브리핑은 김태석 부녀에 대한 최종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김태석은 군 검찰과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참작받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가은 역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5년이라는 감형을 받았다. 그것은 한태준 장관이 김태석에게 약속했던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물이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완벽하게 정의롭지는 않았다. 유진은 장관 집무실의 텅 빈 의자에 앉아 홀로 TV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영웅이라는 찬사와 곧 수여될 무공훈장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처럼 보였다. 군은 그녀의 비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썩은 상처를 가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거래와 타협을 만들어냈다. 가장 중요한 진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되었던 10년 전의 사건은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태석의 자백으로 그 비밀은 다시 한번 깊은 땅 속에 묻혀버렸다. 김씨 부녀의 성은 무너졌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더 거대하고 교묘한 성은 여전히 건재했다. 대변인은 한유진 하사가 곧 부대로 복귀하여 영웅으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TV를 껐다. 화면 속의 화려한 쇼는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고뇌가 깊어지고 있었다. 한유진은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가 지옥을 경험했던 바로 그 생활관, 그 훈련장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이들은 사라졌고 그녀를 외면했던 이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선임들은 그녀에게 경례를 했고 후임들은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과거의 따돌림이 그녀를 물리적으로 고립시켰다면 지금의 영웅이라는 칭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고립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상징이자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며칠 뒤 그녀를 위한 무공훈장 수여식이 열렸다. 언론사와 군 고위 장성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행사였다.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패를 척결한 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정치적 쇼였다. 그리고 그 쇼의 정점은 국방부 장관 한태준이 직접 딸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위에 섰다.
그녀의 맞은편에 아버지 한태준 장관이 훈장을 들고 서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영웅적인 딸의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눈에서 용서가 아닌 차가운 슬픔을 읽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눈에서 권력자의 고뇌가 아닌 죄인의 그림자를 보았다. 한 장관이 유진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군복을 넘어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훈장 수여가 끝나고 사회자가 유진에게 수상소감을 요청했다. 모든 이들이 그녀가 군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이야기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평범하게 소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은 행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훈장을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일깨우는 무거운 책임의 상징으로 바꾸자 합니다. 이 훈장은 승리의 증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진실 위에 세워야 할 정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옷에 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폭탄 선언을 했다. 저는 오늘부로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군을 떠나고자 합니다. 전역을 신청하겠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충격에 휩싸인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유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막 가슴에 단 훈장을 다시 떼어냈다. 그녀는 그것을 단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마치 무겁고 더러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녀는 뒤를 돌아 단상을 내려갔다. 그 누구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걸어 나왔다. 단상 위에는 텅 빈 마이크와 주인을 잃고 차갑게 빛나는 훈장, 그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채 굳어버린 국방부 장관만이 남아있었다. 유진은 비겁한 타협을 거부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쳐놓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영웅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크고 더 어려운 싸움을 위해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유진의 전역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태풍이 되었다. 언론은 훈장을 거부한 영웅, 국방부 장관의 딸 무엇을 말하려 했나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시선은 이제 부패 군인의 척결이 아닌 장관과 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에 집중되었다. 한태준 장관은 그날 이후 공식 석상에서 웃음을 잃었다. 그는 딸이 던진 마지막 한 수가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명예와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은 아버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 고요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는 정치적 위기 이전에 한 아버지로서 완벽한 패배를 맞이했다. 폭풍의 눈이 된 유진은 그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전역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조용히 잠적했다.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작은 집을 얻었다. 그녀는 복수의 끝에서 찾아온 거대한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다. 적들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애증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매일 새벽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그리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김가은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 그녀는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오만하고 뒤틀린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야만 이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정보망을 이용해 군 교도소에 수감된 김가은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냈다. 그것은 한 장의 사진이나 편지가 아니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 뭉치였다. 교도소의 삭막한 독방에서 서류를 받아든 김가은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굳어갔다. 서류 뭉치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조사 과정에서 했던 모든 자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는 대가로 딸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애원했던 대목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또한 블루스피어테크가 유령 회사였으며 강남의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미끼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승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한심한 인형극에 불과했다는 진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진실. 그 진실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평온하게 서 있는 한유진의 최근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네오는 네 아버지가 만든 감옥에, 나는 내 스스로의 세상에. 그 순간 김가은은 무너져 내렸다. 육체적인 감금보다 더 끔찍한 정신적인 지옥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진을 원망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이 자신과 아버지를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진짜 형벌은 15년의 징역이 아니었다. 평생 동안 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유진이 그녀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였다. 같은 시각 유진은 동해의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빚을 모두 갚아버린 채 그녀는 텅 빈 마음으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복수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는 따스한 온기 대신 차가운 잿더미만이 남아 있었다. 한유진이 사라진 정치권은 그녀가 남기고 간 파장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한태준 장관은 딸이 던진 완벽한 진실이라는 화두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가 1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의 죄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어 그의 발밑에서 째깍거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의 정치적 계산이나 타협은 무의미했다. 그는 오직 한 명의 관객, 바로 자신의 딸을 위해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국방부 기자실에 모든 언론사를 소집했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 원고 없이 오직 자신의 기억과 양심에 의지한 채 입을 열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과오로 인해 한 젊은 병사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그날의 진실을 고백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어떻게 진실을 은폐했으며 그 대가로 김태석이라는 부패한 군인을 키워냈는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에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없었다. 오직 한 인간의 뒤늦은 그리고 처절한 참회만이 있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저의 비겁한 선택이 오늘날의 모든 비극을 낳았습니다. 정의를 지키지 못한 자는 국가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연설대 위에서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장관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직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딸이 원했던 완벽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이다. 동해의 작은 집,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유진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마음 위로 깊고 서늘한 슬픔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자신의 아버지를 단죄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한 남자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더 이상 국방부 장관이 아닌 평범한 자연인 한태준이었다. 군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한없이 낯설고 왜소해 보였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한참 동안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말이 옳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닌 아버지로서 군인 선배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딸에게 말했다. 나는 평생 명예를 위해 싸운다고 믿었지만
정작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는 너에게서 배웠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딸.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 역시 완벽한 용서를 할 수는 없었다. 상처는 너무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것은 화해가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작은 손짓이었다. 더 이상 완벽한 영웅 아버지와 그를 동경하는 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상처 입은 두 명의 인간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긴 시간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끝났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로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작은 바닷가 마을의 낡은 집 안에는 위태롭지만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일으켰던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대한민국군은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의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한태준 게이트는 군사법 시스템과 인권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불러왔다. 더 이상 부패한 지휘관, 개인의 일탈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시도는 불가능해졌다. 최세연은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사실을 고백한 공을 인정받아 불명예 전역 대신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상사가 아닌 평범한 중사로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겁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대 내 인권 상담 병사로 자원하여 신병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부조리를 막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유진에게 진 빚을 갚고 있었다. 한태준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칩거하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 그는 오히려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가끔 유진이 그의 집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먹하지만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리고 한유진. 그녀는 군으로 돌아가지도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의 등대라는 이름의 작은 심리 상담 센터를 열었다. 군 복무 중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군인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 없이 그녀 사비로 운영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는 대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등대지기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 조용히 퍼져나갔고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던 많은 군인들이 익명으로 그녀의 등대를 찾아와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어느 날 오후 앳된 얼굴의 한 신임 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곧 유진이 복무했던 그 최전계 특수부대로 전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전설로만 듣던 한유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님,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강한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진은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가 된 과거를 이제는 다른 일을 위한 지혜로 바꾸어 이야기해 주었다. 완벽한 군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 실수해도 되고 넘어져도 괜찮아. 하지만 비겁한 군인은 되지 마.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마. 진정 강한 군인은 총을 잘 쏘는 군인이 아니라 넘어진 동료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해. 그것이 군복보다 더 무거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명예야. 그녀의 말은 젊은 후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후배가 돌아간 뒤 유진은 다시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았던 공허한 잿더미 위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풀씨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세상을 바꾸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운 한 여군의 용기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